다가 네. 2009년인가 그렇습니다. 김모 할머니 사건. 77살 먹은 할머니인데 그냥 기관지 내시경을 하다가 갑자기 출혈이 있어서 지속적 식물 상태에 빠졌고요. 그 환자분에 대해서 가족들은 우리 어머니가 이런 인공호흡기나 이런 걸 원치 않으셨다. 평상시. 그래서,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떼어달라고 세브란스 병원에 요구를 했고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전에 보라매 병원 사건이나 이런 걸 봐서 인공호흡기를 뗄 수 없다고 주장을 했고 그게 이제 1심, 항소심, 대법원 판결까지 받게 됐고 인공호흡기를 장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그러면 환자의 보호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대법원 판결은 회복하지 못하는 사망의 단계에 들어선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친다고 판단하고 네, 네. 그리고 환자의 뜻이 미루어 보건대 성격이나 아니면 평상시에 하신 말씀으로 보건대 연명의료를 원치 않으니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의료계에는 보라매 병원 사건 이후에 대법원이 판결로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한테는 그렇죠. 그리고 환자가 원치 않았으면 인공호흡기를 떼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의사들은 그전 보라매 병원 사건 때 받은 그 피해의식 때문에 대법원 판결만 갖고서는 안심할 수가 없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좀 만들어 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또 우리 병원 소송당할지 모른다. 그런 거였죠. 네. 그로부터도 2009년 말씀 소개해 주신 대법원 판결의 그 문구나 정신이 지금 시행된 법하고 딱 똑같이 일치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에 접어든 그리고 평상시 그분의 언행이나 이것으로 미루어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도 법 만들고 시행되기까지 참 오래 걸렸네요. 그래서 결국 법을 만들게 됐는데 법을 만들게 되니까 윤리하시는 분, 철학하시는 분, 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왔고 그분들은 또 생명 존중 사상이 생명 경시 풍조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해서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 엄격한 시각을 가지신 분의 의견도 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대상도 좁아지고 절차도 복잡해지고 그러네요. 하니까 이 일을 잘하고 있던 병원 쪽에서는 이게 더 복잡해졌다 하는 그런 불평이 생겼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법 시행 초기에는 물론 이제 홍보도 잘 안 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보기로는 조금 이제 이해도 의료기관에서 이해도 늘어났고 환자나 또 일반인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이제 커졌고 해서 방향은 지금 좀 좋은 쪽으로 안정돼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지금까지 이 법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시행되는지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이게 법을 만들어서 개인의 죽음을 관리한다는 것이 좀 격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닥치는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매우 사사로운 일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규범으로 정하기는 좀 무리하다는 생각이었는데 저는 이 어쩔 수 없이 법은 만들어졌지만 이게 법보다는 어떤 죽음에 관한 문화 형성으로 해결되기를 더 기대합니다. 이렇게 쭉 보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좀 터부시하고 있는데 금기시하죠. 금기시하고 있는데 그런데 피할 수 없다면 그러면 한 번쯤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거론했다고 해서 죽음이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재수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물론이죠.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요약하면
죽음을 맞이하자.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삶을 살다가 결국 그 삶이 끝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는 용서를 받아야 될 일도 있고 네. 용서할 일도 있고 또 화해할 일도 있고 정리해야 될 일이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요즘은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이란 말도 있고요. 네. 유서를 미리미리 써서 매년 업데이트하고 고치자는 운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다 연결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의료의 발전, 의학의 발달에 약간 그림자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지금 매사가 이제 의료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단계에는 지금 병원에서 마지막 단계를 맞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죠. 예. 한 15년 사이에 한 40% 불과하던 게 지금 75%까지 늘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있으면 사실은 이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무언가를 환자한테 해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 결국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별 시기를 놓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렇죠. 분들의 사정을 볼 것 같으면 중환자실은 면회도 면회도 잘 안 대개는 되잖아요. 하루에 2번이고요. 그것도 잠깐 그냥 잠깐입니다. 예, 예. 대화도 잘 못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누구나 물어볼 것도 없이 익숙한 장소에서 익숙한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는데 예, 예. 중환자실 죽음이란 그걸 보장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선택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걸 원하지 않으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선택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칫 병원에서는 무언가 끊임없이 하다가 어처구니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사태는 맞지 않도록 하자 하는 문화가 그게 좀 널리 네. 퍼졌으면 합니다. 그 사전에 무슨 의향서건, 계획서건, 뭐 가족들의 뭐건 아무것도 없으면 병원은 어쨌든 중환자실에서 계속 산소호흡기, 인공호흡기 달고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잠깐 면회 시간 들어와도 인공호흡기 있으면 말도 못하는 거고. 그렇죠. 그죠? 네. 아 그러다 그냥 사망으로. 네. 아. 인공호흡기나 뭐 이런 걸 여기 달아놓으면 의식이 없을 때 이걸 떼고 이러기 때문에 또 그 환자는 진정을 시켜놓습니다. 진정을 시켜서 깊은 잠에 빠진 상태로 만들어 두니까 계속 진정제, 뭐 수면제 이런 거 투여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죠. 아. 그런 분이 네. 뭐 물론 이제 회복 가능성 없을 때 얘기입니다. 네. 그런 분이 사전에 이런 의향서를 했거나 뭐 이런 절차를 밟았다면 그럼 병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서는 의학적으로 판단을 해서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이제 임종 과정에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환자의 뜻이 어떠했는가를 확인하고 예. 그리고 그 둘의 모순이 없으면 연명 의료를 중단하거나 또는 보류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인공호흡기를 떼고 네. 그다음 어떻게 해요? 그냥 일반 병실로 옮겨요? 일반 병실이 아니라 되게 큰 병원은 이렇게 임종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그 병실도 있고요. 또는 그 훨씬 전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 병동도 있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 자문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법률 이름이 앞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는 가정에서도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는 건 어떤 겁니까? 그거는 이제 원래 원래 뜻부터 얘기하면 좀 네. 길어지는데 요건데 완전히 의학적인 처치뿐만 아니라 삶의 마무리 단계에서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돌봄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네. 슬픔의 기간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그런 종류의 의료를 완화 의료 또는 애초에 시작은 호스피스 운동 그렇게 표현이 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지금은 네. 두 개를 다 합해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임종에 이르기까지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도움들을 돌봄을. 준다. 네. 그럼 통증이 심한 환자한테는 통증 완화 약물을 투여하죠. 진통제 이런 걸 강력하게 줍니까? 필요한 정도로 투여합니다. 어허. 네. 더 단계가 진행이 돼서 이제 임종에 가까워졌다고 하면 예. 집에 가서 예,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증이 있으면 이 진통제 좀 놔주세요. 그럼 진통제 맞습니다. 놓고. 요즘은 본인이 이렇게 수액을 달고 있고 거기에 진통제가 들어간 수액을 달고 본인이 통증이 올 때마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꼭 의료인이 옆에 없어도 네.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그렇게 네. 하면서 가족들 얼굴 보고 손도 한번 잡고 그렇습니다. 한두 마디 말도 나누다가 그렇죠. 네. 뭘 선택할 것이냐. 네. 이러니까 굉장히 판단이 쉬워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그러니까요. 있고 모르면 선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 여러 가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겁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이런 네. 얘기가 나오면 아까도 그 생명 존중 사상에서 생명 경시 사상으로 그리고 아까 보라매 병원 얘기할 때 뭐 돈이 없어서 뭐 이런 얘기해서 막 금방금방 우리 시청자분들이 혹시라도 말이야 치료비 아끼려고 가족들이 막 억지로 이런 우려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의학적으로 회생 불가능하다는 판단, 그게 우선 전제입니다. 네. 아무리 가족이나 본인이 원한다고 해도 그게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요구하는 거라면 의사가 그걸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요, 경제적인 문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의료기관에 오는 환자는 그래도 괜찮은데 의료기관에 오지도 못하는 맞아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 정의의 그 실현에서 자원의 분배가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거는 물론 저의 전공은 아닙니다만 예. 그런 것도 고려해서 가능하면 무의미한 연명 의료는 무의미한 연명 의료에 들어가는 자원이 있다면 그게 오히려 예. 필요한 분한테 그렇죠.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미 앞에 전제가 무의미한이 달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무의미한 연명 의료에도 상당한 막대한 자금이 투여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네. 치면 네. 게다가 지금 이 고령화 추세 이런 것들로 봐서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봐서 앞으로 그 액수는 점점 늘어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무의미한 연명 의료에 들어가는 자원을 재분배해야 되는 그런 네. 사회적 기능도 있기는 할 그렇죠. 겁니다. 사실 특히 유럽 국가들에 비추어 보면 우리 논의가 아주 초보적이죠. 초보적이죠. 예.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가 잘 돼 있다는 나라는 일단 본인이 부담하지 않으니까 네. 국가가 부담을 하죠. 네. 그 대신 이제 국가가 부담하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또 잘라버립니다. 영국에서 무슨 아기들 연명의료를 중지하고 이러는 결정을
국가가 병원에서 하고 그걸 환자 가족이 법원에 소송을 내도 법원에서는 치료 중지가 옳다는 결정을 내리고 하는 것은 네. 또 그 의료 사회주의의 또 어두운 단면은 또 있습니다. 네, 완벽한 제도는 없으니까요. 물론이죠. 네. 근데 거의 더 나가서 이 죽음을 대하는 죽음을 임하는 문화 자체가 차이가 나니까 그렇습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는 조력 사망, 네. 의료인이 사망을 도와주는. 뭐 조력 사망 스위스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지막 그 행동의 결정은 환자 본인이 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돌아가실 수 있는 약을 처방까지는 해줍니다. 또는 도구를 제공하거나 약을 처방은 해주는데 그걸 약을 쓰거나 먹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마지막 순간은 본인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력 자살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허용하는 나라는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베넬룩스 3국하고요. 스위스, 캐나다가 돼 있고 미국에는 7개 주하고 워싱턴 DC가 돼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는 빅토리아 주가 그런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점점 커지고 있고 허용하는 나라가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도 나라마다 법의 종류가 조금씩은 다른데요. 환자의 상태가 회복 불가능하고 사망이 임박했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도입된 모든 나라도 다 그게 전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의학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는 게 전제 조건이고요. 스위스가 유일하게 자기네 국민이 아닌 사람도 허용을 하고요. 다른 나라는 그 나라 국민에게만 허용을 합니다. 얼마 전에 호주 출신의 과학자 데이비드 구달 박사가 104살 때 스위스로 가셔서 근데 그분도 그러니까 회복 불가능한 질환을 앓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임종이 임박한 건가요? 그분의 경우는 좀 독특한데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한 무슨 병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04살이니까 전체적인 기능은 굉장히 떨어져 있고 본인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삶이 특별한 질병은 없지만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이 의학적으로는 아마 스위스 의사들한테 받아들여져서 뭐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그 무의미한 연명 의료 중단권을 가지고 논의하는데 이만큼 시간이 걸린 걸 보면 아직 우리 사회는 좀 그 얘기하긴 좀 이른 것 같아요. 한참 가야 됩니다. 우리 이윤성 원장께서는 원래 법의학자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동안 이 시신 부검 모두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한 1000건은 넘겠죠. 어쩌다 이런 길로 접어드셨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의과대학 다닐 때 법의학이라는 분야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우리 사회에 참 필요한 분야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공을 하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안타까워하다가 결국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 1987년 이한열 열사 그 부검 현장에도 계셨다고요? 그때 부검의는 제 선배이신 이정빈 교수님이셨고요. 저는 이제 보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만 현장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활동하신 그렇습니다. 거고. 그동안 그 수없이 많은 그런 법의학적 시신 부검과 등등에서 기억에 남거나 이건 정말 보람차다. 이런 일들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1년에 돌아가시는 분이 1년에 한 27만 명쯤 되는데 그중에 이른바 변사라고 하는 분 사망이 한 3만 5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3만 5천 변사가 꼭 범죄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질병으로 사망했는데 그 상황이 하도 이상해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러면 당연히 범죄가 관련됐는지 의심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변사가 그쯤 되는데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한 3분의 1 정도를 부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3분의 1에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이
검시를 받지 않고 예. 처리되는 예, 예. 게 저는 그런 사례가 우리나라에 한 6, 70건쯤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허. 그러니까 초동 수사와 다른 부검 결과를 내는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검시하시는 분들이 한 300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한 4, 50명밖에 되질 않아서 하하. 그래서 억울한 죽음이 그렇죠. 아직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깝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일지라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그 부검을 할 수 있는 검시 담당 의사분들이 4, 50명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몰랐네요. 더 늘어나야 되겠습니다.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한 300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의심적이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면 부검해보는 예, 그것이 그게 예.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초동 수사한 거 또는 사고의 정황에 대한 예, 정보하고 예. 시신 상태를 보면 부검으로 뭘 밝혀낼 수 있다거나 또는 이건 부검이 필요 없다거나를 또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워낙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검시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좀 더 널리 퍼진 데 있으면 초동 수사 단계부터 그분들이 좀 맞습니다. 전문적 조력을 주는 네. 이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는 대개 수사를 하는 형사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 검시를 하는 전문가가 가서 그렇죠. 두 사람이 독자적으로 의견을 내면 그러면 그 두 의견을 가지고 수사를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맞아요. 판단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오류가 적어지죠. 예. 앞으로 점점 더 이쪽 인력은 많아져야 되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 관련된 형사사건 관련된 정말 필요한 일들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평생 그 일을 하시고 대학에서 정년 퇴임하시고 지금 국가생명윤리 정책원의 정책원의 원장을 맡고 계신데 네. 생명윤리 정책원이 바로 이런 그 연명의료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하는 곳입니까? 뭘 주로 하는 곳입니까? 생명윤리 정책원이 하는 일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은 연명의료관리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네. 그 일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의미는 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라는 게 대통령 소속으로 있습니다. 네. 그 기관의 업무를 저희가 보조하고 있는 연구도 하고 그런 일이 원래 주 일인데요. 네. 그 관련된 업무 몇 가지를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무슨 요즘은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려면 연구 계획서를 미리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걸 이제 IRB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우리나라 전국에 한 550에서 600군데 정도 있습니다. 거기가 그런 연구 계획서들을 심의하는 기관 그런 게 그런데 그 기관들이 또 기관마다 천차만별이어서 그거를 또 평가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요. 또 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싶은데 우리 기관에는 심사해줄 그런 커미티가 없으면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가 심의를 해주느냐. 그걸 이제 공용 IRB라는 데가 있어서 그런 일 업무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 인간 배아 복제, 유전자 조작 연구 이런 거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는 그런 윤리적 쟁점들. 그게 이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데 정책이니까 거기에 자료 제공이나 뭐 이런 걸 하는 일을 저희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이 연명의료 관리된 부분들이 정확하게 병원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문제가 있으면은 시정하도록 한다든지 요 일도 하나의 중요 파트가 등록도 받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현성 원장께서도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쓰셨어요? 네, 저는 2010년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2010년에 그 시민단체에서 하는 데 가서 한번 작성했고요. 그리고 이 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좀 더 합법적인 사전 연명 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기관에 가서 작성했습니다. 저도 써야 되겠습니다. 곧 하십시오. 가능하면 이 가족들 손잡고 한마디라도 하고 그러고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의사를 미리 밝혀두셔야지. 그러니까요. 아무 얘기도 안 해놓으면 사실은 가족들도 우리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은 최선을 다하고 싶고 그렇죠, 그렇죠. 그 최선이라는 게 나를 괴롭히는 걸 수 있는데. 괴롭히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또 병원에서는 하나라도 또 소홀할 수가 없기 맞아요. 때문에. 예. 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한번 좀 판단해 보실 그런 기회를 오늘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구에게나 오는 죽음, 여러분은 어떻게 맞이하시렵니까? 어떤 준비를 해두셨나요? 네, 이렇게 질문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